이때 야쿠자는 어떤 사업을 통해 일본 사회에 파고들었을까요? 그중 하나는 바로 연예계와 스포츠계에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연예계? 먼저 연예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매체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한 장소에서 공연을 개최해야만 관객이 구경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곧 흥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당시 한 공연사 사장이 어떻게 야쿠자에게 잘 보였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래 네. 좀 보여줘요. 야, 멀때 아예 좀 권위 있게 좀 해보세요. 가오 있게. 네, 가오 있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멀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여기다 공연 포스터를 붙여? 이곳의 두목이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두목의 힘을 빌려 이번에 꼭 공연을 흥행시키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뭘 때. 아니, 난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목이 힘써주시면 수익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잘 찾아왔어. 그렇게 하자. 어떤 방식으로 야쿠자가 관여했는지 좀 알겠어요? 결국 공연을 흥행시키기 위해서 야쿠자의 권력과 힘은 꼭 필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아, 서로 공생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야쿠자가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개입한 게 언제부터예요? 1950년대 말 야쿠자 두목이 연예 기획사를 설립한 게 그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럼 뭐 소속사 같은 걸 차린 거네요? 그렇죠. 어떤 연예 기획사였는지 한번 함께 사진을 볼까요? 뭐야? 기획사 이름은 이 야쿠자 조직의 근거지를 본따서 고베 예능사라고 붙였어요. 예능사. 이 사진은 야쿠자 두목이 당대 최고의 가수들을 앞세워서 엔카 공연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획사를 만든 야쿠자 두목은 이 중 누구일까요? 근데 제일 뒤에 계신 분 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분이에요? 예, 바로 오른쪽 맨 뒤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세계 3대 조직이자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을 일군 야마구치파의 두목, 타오카 카즈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야쿠자들이 공연에 개입하는 걸 넘어서 기획사까지 직접 차린 이유는 뭐예요? 바로 당대 최고의 한 여성 가수가 소속된 거 자체가 기획사 설립의 명분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미소라 히바리라는 가수입니다. 아야 씨는 잘 아시죠? 그럼요. 네, 네. 진짜요? 국민 가수. 네. 엄청 유명한 분인가 네, 봐요. 와. 사실 그녀는 1957년에 끔찍한 염산 테러로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었어요. 이때 그녀가 도움을 요청한 게 바로 타오카 카즈오였습니다. 와. 야쿠자 조직이었죠. 이렇게 타오카 카즈오는 미소라 히바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획사 설립이 어떻게 보면 야쿠자 세력 확장에 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용당한 거죠. 네. 와. 1958년에 2,180만 행의 공연 수익을 얻게 되고요. 64년에는 무려 1억 3,280만 행의 아? 말이 수익을 안 되는데? 기록하는 등 엄청난 대형 기획사가 됩니다. 근데 연예계는 어떻게 보면 그 미소라 히바리가 도움을 청해서 한 건데 스포츠계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당시 국민 스포츠로 떠올랐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레슬링. 아, 이었어요. 그쪽이야 스포츠가? 예. 그러니까 이때 차이니즈 코리안들이 스포츠계에도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슈퍼스타가 한 명 있게 되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 장발산? 역발산. 아, 장발산이 역도산. 역발산 아니고 역발상 아니에요? 역도산.
예, 맞습니다. 프로레슬링계에서 절대적 인기를 얻었던 역도사입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야쿠자 조직들은 역도산을 무기로 경기장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호신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중 고베 예능사를 만들었던 타오카 카즈오는 역도산이 출연하는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서 프로레슬링계에도 발을 담그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김수환님 야쿠자가 또 개입한 또 다른 뭐 스포츠가 있나요? 그 60년대 말에 그 야구가 그때 한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프로야구 선수 6명한테 야쿠자가 이제 승부 조작을 시켜가지고 고의로 이제 경기에서 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프로야구 경기 결과에 따라서 돈을 버는 이제 도박을 그 야쿠자가 운영을 했던 거죠. 진짜 가지가지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 발전은 야쿠자에게 엄청난 돈벌이를 하나 안겨주게 되는데요. 그중 다른 하나가 바로 유흥업과 매춘업 산업이었어요. 아... 유흥업의 기생에서 돈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럼 난동 부리는 거 막아주고 막아주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보호비를 받는 거죠. 보호비는 세력권 내의 유흥업소, 음식점, 매춘업소, 빠찡꼬, 그리고 마작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 아래 받아내는 돈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해코지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던 거죠. 무섭다. 근데 보호비를 어느 정도로 갈취하길래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야쿠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한 달에 약 5만 엔 정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유흥업소 중에서도 도박장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들에 한해서는 보호비를 몇 배로 이제 뻥튀기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예, 맞습니다. 야쿠자는 이렇게 보호비를 명목으로 마음껏 돈을 갈취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쿠자에게는 1956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게 돼요. 56년? 바로 성매매 방지법, 즉 매춘 방지법이 일본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아... 이 법이 만들어지자 매춘업소의 공식적인 매춘은 모두 금지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야쿠자들이 매춘업에서 늘 뒤에 빠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대신 인신매매를 통해서 법망을 피해 몰래 여성을 데려다 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에? 일본의 딱 중간 정도의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섬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와타카노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명 매춘의 섬이에요. 충격적이다. 일단 저 섬은 그냥 말 그대로 매춘을 위한 섬인가요? 예. 지금의 도쿄인 이전에 에도와 오사카를 잇는 주요 해상로에 위치한 이 섬은 에도 시대 때부터 여자들만 사는 섬이라고 불리면서 매춘업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야쿠자는 이곳에 여성을 비싸게 팔아넘기고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섬에 가다 놓네. 예,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헌팅한 여자 3명을 연달아 섬으로 보내 순식간에 600만 엔 정도 벌었다. 30명 이상은 섬으로 보낸 것 같다. 이곳의 이야기는 취재하던 한 소설 작가가 책으로 이제 르포로 발간을 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일본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야쿠자의 인신매매가 세상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사님, 그 네. 야쿠자가 매춘업과 얼마나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야쿠자는 원래 매춘업을 꾸준히 해왔고요. 미성년자 주부들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야쿠자 두목이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매춘을 하게 한 후에 거액의 이제 알선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회에 전방위로 뿌리내린 야쿠자는 1963년 조직 수가 전국에 약 5,400여 개로 확대되게 됩니다. 와. 심지어 조직원은 당시 자위대보다 많은 숫자인 약 18만 4천여 명에 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와. 이렇듯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야쿠자는 점점 일본 사회를 이제 좀먹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되자 야쿠자는 당시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아, 바로 대부업이었어요. 아하.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사채요. 너무 순수한 걸 얘기해. 아. 네, 사채업자. 당시 일본에서 대부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978년 어느새 그 규모는 4,200억엔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해요. 저는 결국엔 당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당시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의 계약에서 강제로 이것 가입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조항이었을까요? 빌린 사람과의 이것 가입 조항. 정답. 예, 규현 씨. 야쿠자 가입 조항을 넣었어요. 아, 그렇게 쉽게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연습생으로.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임지훈 씨. 장기 밀매. 아, 오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좀 험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 예, 아야 씨. 생명보험. 네, 정답입니다. 생명보험도 생명보험. 가입해야 돼요? 죽으면은 이렇게 돈을 이쪽으로 가져가는. 받을 예. 수 있게. 예. 바로 생명보험 가입 조항을 넣는 거였어요. 3,000명이 넘게 이 보험을 들었고 그중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와. 두목 명령으로 보석상 아줌마에게 1,000만 엔을 회수하러 갔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전액을 회수했다. 그 방법은 자살로 몰고 간 것이다. 그녀는 생명보험으로 돈을 지불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쿠자가 자살을 종용한 탓이었던 거죠. 사회 악이다, 진짜. 하지만 이때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어떻게 돈을 받아냈을까요? 어떻게 받아? 바로 이 사람을 이용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아, 인신매매? 그렇죠. 어... 한 예로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업계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문화 하면은 떠오르는 일본 문화에? 바로 성인 비디오 업계. 일명 이제 어덜트 비디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계속 쓸어 담네요. 맞습니다. 네. 이후 1990년대로 들어가면서 버블 시대가 등장하잖아요. 아... 이제 야쿠자는 본격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돈을 쓸어 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경제 야쿠자가 돼요. 당시 경제 야쿠자는 어떻게 합법을 가장해서 돈을 벌어들였을까? 한 예를 들면요. 당시 이시 스스무라는 대표적인 경제 야쿠자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본래 야쿠자의 본성을 드러내서 정치인과 재계를 협박해서 자금을 얻어내게 돼요. 이렇게 모은 1,700억엔의 돈을 부동산 회사에 통해서 증시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 결과 1987년엔 120억엔의 수익을 올리고
바로 2년 뒤인 1989년에는 철도와 호텔을 운영하는 도쿄전철의 주식까지 매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시 스스무는 도쿄전철 주식의 2% 이상까지 사들여 주식을 담보로 약 360억엔을 대출받았다. 와. 그래서 이시 스스무는 이 돈을 기반으로 부동산을 싼 값에 마구마구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싼 값에 사들인 부동산을 야쿠자는 또다시 값을 올려서 되파는 수법을 쓰게 됩니다. 이후 엄청나게 불어난 야쿠자들의 자산에 은행들은 이들에게 쉽게 대출을 다시 또 허락해주는 이제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겠죠. 다가 살인 사건까지 생겨나게 되는데요. 와. 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와. 와, 그 버블 경제 붕괴의 야쿠자도 원인이 하나 있었네요.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경제 분야까지 진출한 야쿠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기사를 볼까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콘크리트 매장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매장 처리? 예.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한 거예요? 돈 와.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진짜 무섭다. 이렇듯 야쿠자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폭력에도 똑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오. 야쿠자들은 돈을 번 만큼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들을 지켜줄 무기에 투자를 한 거죠. 1982년에 경찰이 압수한 야쿠자의 권총은 1245자루나 되었다고 해요. 같은 해 권총을 사용한 살인 사건으로 피살된 사람이 무려 66명이나 됐거든요. 그중 90%가 야쿠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아니 사회 문제가 끝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 저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찌르고 예.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